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도매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시작부터가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후에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집은 늘 가난했고 제게 가난이란 건 생존의 문제였죠. 저는 예전부터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가고 싶은 대학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 어려웠고 도저히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두 사람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만 버셨어요. 게다가 아빠가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셨기에 더 쪼들렸죠. 그 상황에서 대학을 가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캠퍼스를 누빌 때 저는 머리를 질끈 묶고 먼지 묻은 옷을 입은 채 시장 바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단잠에 빠진 새벽 시간에 저는 거대한 대봉을 짊어지고 땀범벅이 된 채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던 거죠.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옷더미를 나르며 손톱이 부러지고 발바닥에 피물집이 잡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는 10수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끝에 지금은 동대문에서 나름 알짜배기인 도매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박힌 딱딱한 굳은 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제 자부심의 훈장이기도 했죠. 그런 제 인생에 남편 이호진이 나타난 건 마치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보통은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호진과 저는 꽤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공통점이 별로 없었죠. 이호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던 엘리트였습니다. 완전 화이트 칼라였죠.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른 서로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죠. 저는 늘 일만 하고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좀 억척스럽고 괄괄한 면도 있었는데요. 그 남자를 만나면서 여자로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랑은 많이 다른 그 남자를 보며 그 남자에게 푹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어머님 역시 저희 엄마처럼 아버님 없이 홀몸으로 아들을 키워냈기에 어떤 동질감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 생각이고 어머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머님 당신은 남편과 사별을 한 것이고 저희 엄마는 이혼을 한 것이니 그 차이가 천지 차이라 이거였죠. 제가 홀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시장에서 일하는 제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무엇보다 제가 고졸인 걸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저는 그저 자기 아들과 급이 안 맞는 고졸 출신 장사꾼일 뿐이었던 거죠. 자기 아들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까지 다니는데 고작 시장바닥에서 일하고 고졸인 저와 급이 맞느냐면서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혹독한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호진 씨는 자기 엄마를 좀 이해해달라며 엄마도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성격이 바뀌게 된 큰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호진 씨네는 강남 언저리의 아파트 한 채는 거뜬히 가졌던 평범하고 평온한 중산층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셨어도 나름 버티고 살 정도의 재산도 좀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15년 전 어머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겐 가족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절친 친구가 있었대요. 호진 씨는 어머님의 절친 친구분을 성자 이모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 성자 이모는 어머님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원래는 형편이 많이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거금을 벌게 되고 그 후로는 친구들 중 제일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일 가난했던 친구가 가장 부자가 된 거죠.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사별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기에 늘 좀 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대요. 그렇게 돈이 아쉬웠던 어머님에게 성자 이모가 따로 찾아와서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경수가, 이건 나랑 우리 남편만 아는 정보인데 너는 워낙에 내 친한 친구잖아. 그래서 너만 알려줄게. 솔직히 이런 투자 정보 함부로 알려주는 건 아닌데 네가 호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랬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니? 너 혼자 아등바등 사는 거 너무 마음이 쓰이고 걸려서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게. 고맙다, 성자야. 그러면서 성자 이모는 신도시 쪽 기획 부동산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린벨트가 곧 풀릴 예정인데 10배 아니 100배 수익은 우습다고 하면서요. 성자 이모도 이미 투자를 했다고 하고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인데 특별히 어머님도 끼워준다고 했대요. 어머님은 이게 기회구나 싶었답니다. 그 못 살던 성자가 지금은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님은 집 담보대출에 주변에서 돈까지 빌려다가 거기에 투자를 했답니다. 이름도 생소한 지역의 농업용지, 즉 도로 하나 없는 맹지를 거금 들여 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 모든 게 철저한 사기였다는 것을요. 신도시는커녕 그 땅은 평생 개발될 일 없는 버려진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성자 이모 역시 그 기획 부동산 일당에 일정 부분 연루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람 소개해주고 거기서 이득 챙기고 하는 역할로요. 어머님은 친구라 믿었던 성자 이모를 믿고 그 큰 돈을 들이밀었는데 결국 일이 틀어졌고 어머님은 성자 이모에게 울면서 어쩌면 좋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성자 이모는 어머님을 달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돈은 꼭 돌려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안심시킨 후 성자 이모는 온 가족이 해외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나마도 남은 재산에 집까지 금매로 처분해서 그 빚을 청산했고 변두리에 반지 앞방 월세로 이사까지 가야 했답니다. 돈 날리고 친구한테 배신까지 당했으니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죽지는 못했대요. 그 성자라는 친구를 생각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몸을 떨며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악착같이 사셨다고 하고요. 이미 그 사건이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년이 눈앞에 보이면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다, 죽이고 감옥 갈 거다라고 하실 정도랍니다. 어찌됐든 어머님은 그 후로 완전 비루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호진 씨의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키셨대요.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호진 씨가 잘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렇게 호진 씨는 명문대도 졸업하고 대기업도 다녔고 어머님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호진 씨는 그 대기업을 다닐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매일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는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며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다고 저한테 자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성에 찰 리가 없었죠. 좀 더 잘나고 학벌도 좋은 여자랑 호진 씨를 결혼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호진 씨의 설득 끝에 결국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쨌든 저는 꾸준히 잘 되는 가게도 있었고 돈도 호진 씨네 집보다는 훨씬 많았잖아요.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감당해줄 여자가 별로 없을 건데 저는 기꺼이 생활비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인지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1년 뒤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도 좀 더 다녀보라고 설득을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서 월급쟁이보다 사업을 하면 훨씬 돈을 더 벌 수 있다며 큰 소리를 탕탕 쳤습니다. 남편은 자기 전공을 살려 고급 가방과 구두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남편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결국 제가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에서 나왔고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사업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사무실 월세, 직원들 급여,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시장에서 새벽잠 줄여가며 번 돈으로 메꿨던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그래도 저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붙돋아 주었습니다. 자긴 할 수 있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우리 남편 기죽지 말자. 라면서 바보 같은 마음으로 군말 없이 뒷바라지를 했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도 하잖아요. 어느 날 남편에게도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가방을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착용하면서 소위 대박이 났던 거예요. 한번 대박이 나니 무섭게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그 성공에 힘입어 남편은 몹시 바빠졌습니다. 7년 동안 적자였다가 갑자기 운이 확 트인 것처럼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기세를 버려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더욱 응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건 좋았지만 달라진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성격이었죠.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게 아니라 숨겨진 본성이 튀어나왔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그 성공을 기점으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될 땐 자기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느니, 결혼 정말 잘한 것 같다느니, 자기 엄마를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할 땐 언제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자 지네 엄마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무식하다, 시작바닥 구른 티가 나서 창피하다 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과 크게 싸우고 한동안은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들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죠.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생활비 드리고 하니 그전엔 아무 말 안 하다가 남편 하는 사업이 잘 되자 저를 다시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건 저희 딸에게 너는 아빠 머리 닮아야지. 엄마 닮으면 큰일 난다. 너네 엄마는 무식해서 엄마 팔자 닮으면 안 된다. 라는 소리까지 했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땐 가만히 있다가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나니 바로 본색 드러내면서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건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 사이는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이는 점점 더 어그러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싫고 너무 지겨워졌다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느냐 하더군요. 저는 여자가 생긴 거 아니냐 물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랑 살기 싫어졌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하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모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이모부는 과거에 흥신소 쪽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지만 도움받을 곳이 이모부밖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모부도 기막혀 하시면서 자기가 뒤를 좀 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이모부가 제 앞에 던져놓은 사진 속에는 최진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제 예상대로 역시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최진아는 유학파 출신의 외국계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펙을 보니 어머님이 그토록 갈망하던 엘리트 며느리의 완벽한 표상이더군요. 남편도 그 여자에게 푹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혼했다고 했는지 아니면 곧 이혼 예정이라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둘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부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어찌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던지요. 지 힘들 때, 쥐뿔 없을 때 가장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줬던 조강지처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수를 꽂을 수 있나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에도 저에게 이혼을 계속 요구했고 저는 남편에게 네가 최진아라는 여자랑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내 뒤까지 캐느냐며 더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이혼은 거부했고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은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혼은 안 해줄 거고 그 여자에게 계속 소송은 걸 거라고 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님이 제 가게에 들이닥쳤어요. 그전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부끄러웠던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상간녀 소송한다고 하자 바로 들이닥친 거죠. 그러면서 남자 마음 떠났으면 좋게 좋게 이혼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추접스럽게 구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추접스럽게 군다고요? 제가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7년간 헌신한 마누라 내팽개치고 바람피는 어머님 아들 이호진이야말로 추접스러운 인간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제가 어머님에게 드린 생활비가 얼만데. 아이고 더럽다 더러워. 생활비? 오냐. 그까짓 거 싹 계산해서 호진이한테 돌려주라고 아마. 치사하게 이따위로 나온다 이거지?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하긴 네가 너무하지. 너는 양심이란 게 없냐? 애초에 우리 호진이랑 네가 가당키나 해. 어디서 고졸 출신의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는데 내 아들을. 고졸 출신의 시장바닥에서 굴러먹은 돈으로 어머님도 여태까지 생활하신 거 잊으셨냐고요. 그러니까 돌려준다고. 이 치사스러운 년아. 그 더럽고 째째한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상스럽게 나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소송 취하하고 헤어져. 싫은데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 끝까지 갈 거예요. 절대 이혼 안 해줄 겁니다. 아우 상스럽다 상스러워. 내가 이래서 네가 싫었다. 교양머리라고 눈꼽만치도 없지? 지금 어머님 모습도 교양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뭐야? 어머님은 가게가 떠나가라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을 했고 저는 치욕스러움을 참았습니다. 그리곤 더 독하게 마음먹었죠. 두고 보자. 내가 절대 순순히 이혼 안 해줄 거다. 그 최진아라는 여자한테도 소송도 할 수 있을 만큼 할 거고 절대 어머님도 이호진도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다라고요. 그런데 저의 그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요. 제가 결국 백기 들었냐고요? 아니요. 아주 방긋 웃으면서 신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먹은 거였습니다. 이모부는 그 후에도 최진아에 대한 뒷조사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걸 본 저는 깨달았죠. 아,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그것들 제대로 엿먹어보라는 신의 뜻이다 라고요. 저는 그 후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너네 엄마한테 그동안 줬던 생활비 다 돌려주고 생활비 기여도도 다 따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좋다면서 뭐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최진아한테 푹 빠져 있었고 저랑은 미친 듯이 이혼을 하고 싶어 했기에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들였던 돈 다 반환 받기로 하고 위자료 명목의 돈까지 두둑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도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랑 너네 엄마 하는 꼬라지를 봐. 7년간 옆에서 믿어주고 도와줬던 나 형편 풀리자마자 바로 배신해 먹었잖아. 그게 너랑 너네 엄마야. 나도 너랑 너네 엄마 신물 낼 정도로 지겨워. 나라고 너 좋아서 붙잡고 있었겠니?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아깝고 분해서 이혼 안 해줬던 거야. 그런데 마음 바뀌었어. 너나 너네 엄마 같은 인간들하고 안 끝내면 내가 더 힘들 것 같더라. 최진아라고 했지. 그 여자랑 잘 살아봐. 너나 너네 엄마랑 아주 잘 어울리는 집구석 같으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일갈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정기간만 끝나면 바로 이혼인 상태였죠. 남편 놈은 그것도 못 참겠는지 그 사이에 이미 최진아네랑 상견례까지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일부러 그날 저도 그 식당에 갔습니다.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에서 이모부와 식사를 했는데요. 이호진과 최진아의 상견례는 안쪽 룸에서 있었던 모양이었죠.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당탕 소리와 함께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웅성거렸고 직원들도 놀라서 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의 고함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어서 가슴까지 뛰었죠.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며 한 중년의 여자가 미친 듯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성난 황소 같은 어머님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렸죠. 아이고 이거 놔라! 못 놓는다 이 죽이려나! 그러면서 식당 한가운데서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식당 사람들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직원들이 쫓아와 둘을 말리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그 여자를 거의 죽일 듯이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바닥에 깔린 그 중년 여자는 살려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죠. 잠시 후 그 룸에서 젊은 여자가 뛰쳐나와 이번엔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는 나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최진아였습니다. 바닥에 깔린 채로 어머님에게 얻어맞은 그 여자는 최진아의 엄마였죠. 최진아의 엄마는 네, 맞습니다. 바로 성자 이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전 재산을 날리게 만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바로 그 성자 이모 장성자 씨였죠. 저는 이모부가 알아온 서류를 보며 성자 이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 장으로 외국식 이름을 썼지만 한국 이름은 장성자였어요. 그 아줌마에 대해서 알아보니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어머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고 학교도 같은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부동산으로 돈을 꽤 벌었는데 불법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죠. 아, 최진아 씨의 엄마가 어머님의 친구였던 그 장성자 씨였구나 라는 것을요. 최진아는 15살 무렵에 온 가족이 야반도주처럼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출신, 외국 유명 대학을 나온 엘리트 출신이었던 최진아의 그 화려한 배경에는 어머님의 피눈물 어린 돈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호진도 어머님도 전혀 몰랐겠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을 결심했던 거고요. 어머님이 만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했던 장성자 씨. 그 장성자 씨가 바로 최진아 씨의 어머니였는데 그 극적인 만남을 보고 싶어 일부러 그들의 상견례가 있을 식당까지 왔던 겁니다. 어머님은 평소에도 장성자 만나면 죽여버리고 감옥 갈 거란 소리까지 할 정도로 증오가 극심했는데 상견례장에서 만나게 되니 어땠겠나요? 이성을 잃고 달려든 모양이고 도망가려는 장성자 씨를 어머님이 낚아채서 시장 바닥에 패대기 치고 때렸던 거죠. 장성자 씨는 코피까지 터졌고 어머님은 진짜 장성자 씨를 죽일 기세였는데
뒤늦게 최진아가 달려와 자기 엄마한테서 떨어지라며 어머님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눈이 돌아서 최진아 머리채까지 잡고 싸대기를 날렸고 최진아 아버지의 이호진까지 달려와 뜯어 말렸습니다. 서로 밀치고 때리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도저히 직원들이 와서 말려도 소란이 멈추질 않으니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유유히 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이모부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광경보다 속 시원하고 우스운 광경이었죠. 그 아수라장 같은 식당을 빠져나오며 저는 가장 먼저 이모부께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부도 이제 속 시원한 꼴 다 봤으니 다 털어내고 후련하게 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모부가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알아봐준 덕분에 상간녀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니 저는 그 누구보다 후련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머님은 최진아와 그의 엄마인 장성자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성자는 어머님에게 너무 심하게 맞아 이까지 뽑히고 최진아도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장성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도 너무 지났고 장성자 씨가 직접적인 기획 부동산 관련자도 아니었기에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습니다. 반면 어머님의 폭행 사실은 너무 심각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곤죽 만들어놨으니 합의도 안 될 정도였겠죠. 전 남편 이호진은 어떻게든 어머님 감방 가는 것까진 말려보려 사방팔방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최진아랑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끝났고요. 참고로 그맘때 남편의 사업도 완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았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으로 인해 사업에 집중하기는커녕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다시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전엔 저라도 도와줬지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빚만 지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이제 와서 후회하니 어쩌니 했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린 후죠. 남편과 어머님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남편에게 첫 번째 기회는 저를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사업 뒷바라지 해주고 지네 엄마 챙겨주고 가즘 구박과 무시 다 견뎌냈던 저. 그런데 조강지쳐버리고 잘되는 인간 없다는 말처럼 저랑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다시 곤두박질을 쳤죠. 저는 남편과 깨끗이 끝을 내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시장의 활기찬 새벽 공기. 한때는 너무 힘들고 구질구질해 보여 서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피땀 흘려 번 돈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희 딸아이는 제 굳은 살 박힌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손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훈장 같아 라고 말해줍니다. 학벌이 낮다고 무식하다 비웃던 그들은 정작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진짜 무식쟁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고 일어서려 했던 그들의 화려한 껍데기보다 매일 아침 정직하게 땀 흘려 일구는 제 소박한 일상이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씩씩하게 야무지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제 인생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약국 안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봉투를 건네는 제 일상은 참 평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거대한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다지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했을 때 그 처참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의 이름은 이태민이고 5살 터울의 형 이영민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장사는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었죠. 형제 간의 우애가 어찌나 돈독하고 친한지 하루 종일 불판 앞에서 같이 땀 흘리고도 쉬는 날이면 또 낚시니 골프니 늘 붙어 다니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아내, 저에게는 형님인 백지연은 그 고깃집 바로 옆에서 카페를 운영했어요. 형님은 첫 만남부터 그 풍채와 기세가 범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투포한 선수를 하다가 그만뒀다는데 한때 운동선수였다 보니 타고난 골격도 있는 편이고 성격 또한 불같고 털털함 그 자체였어요. 누가 봐도 한때 운동을 했던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형님은 입버릇처럼 나는 가시나들 내숭 부리는 거 꼴값 같아서 딱질색이야. 예전부터 남자들하고 지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라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약국에서 조용히 보조 업무를 하며 낯을 가리는 저와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형제들끼리 일도 같이 하고 워낙 친하다 보니 저희 동서지간도 어쩔 수 없이 자주 얼굴을 보며 지내야 했죠. 문제는 형님의 거침없는 입담이었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그 괄괄한 성격이 선을 넘기 일쑤였거든요. 어느 날인가 고깃집 마감 후 다 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형님이 벌개진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러시더군요. 동서야. 네? 아우, 대답도 왜 이렇게 굼떠? 약국에서 그렇게 느려 터져서 일이 돼?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했죠. 하지만 애써 웃으며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 제가 느린가요? 아, 제가 느린가요? 이러고 있다. 왜 이렇게 느릿느릿 답답해? 조상 중에 거북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손해릴 사람이라고 해도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는데 제 표정 가지고 또 깐족거리는 겁니다. 지금 표정 뭐야? 장난친 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고, 소심해서 무슨 장난도 못 치겠다. 왜 이래, 재수 씨한테? 술 취했어? 뭘 술을 취해? 나는 장정들하고 먹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야. 동서 보고 있으면 내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 어찌나 느린지. 만약에 내 운동부 후배였잖아. 나한테 한 대 맞고도 남았다. 막 그러면서 킬킬거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아휴, 형수님 술 많이 드셨네. 재수씨,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사람 원래 아무 말이나 막 해. 그러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허둥거리는데 형님이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시더라고요. 동서, 기분 나빠? 아니요, 장난이신데요, 뭐. 그 후로도 1분 넘게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퍽 소리가 나게 치며 막 웃어 제끼는 겁니다. 알았어. 동서한텐 장난 안 쳐야겠다. 아, 뭘 그렇게 겁을 먹고 쫄고 그래. 안 잡아먹어. 장난은 태민이한테만 치는 걸로.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선도 함부로 넘고 손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막대하는 형님의 행동이 기분 나쁘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형수님이 원래 좀 화끈해. 악이 있어서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자기도 그냥 웃고 넘겨. 알고 보면 형수님 같은 스타일이 속은 제일 따뜻해. 라더군요. 솔직히 형님과 저는 전혀 결이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럼에도 형님에 대해 제가 가졌던 그나마 괜찮았던 생각은 형님은 바람이나 불륜 같은 가정 파탄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단호하고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했다는 점이었죠. 술기운이 오르면 형님은 고기 굽던 집게를 들고 남편과 아주버님을 향해 칼날처럼 겨누며 으름장을 놓곤 하셨습니다. 야, 이태민, 이영민, 너네 둘 똑똑히 들어라. 내 사전에 이혼은 있어도 불륜은 없다. 너네 둘 중에 하나라도 딴 주머니 차거나 밖에서 여자랑 바람 피우다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제삿날인 줄 알아.
나 예전에 투포한 유망주였어. 내 임 알지? 걸리면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알았어? 막 그러면 남편과 아주버님은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다 알았어. 절대 딴 생각 안 할게 하면서 적당히 농담을 치며 비위를 맞춰주곤 했습니다. 저는 술자리 농으로 한 얘기긴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형님이 성격은 좀 거칠고 말투는 험해도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렇게 평범하고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엔 가게 마감하면 바로 들어오던 사람이 자꾸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늦는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미심쩍은 마음에 하루는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몰래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나오더니 가게 뒷마당으로 향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남편을 따라갔죠. 남편은 가게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꿀이 떨어지더군요. 자기야. 나 오늘 갈게.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더 나네. 보고 싶어. 남편이 자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심장이 발끝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톡창 상단에 떠있는 대화방. 상대는 남편 가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마사지샵 여사장이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서로 자기야 여보야 부르면서 오늘은 언제 오느냐 보고 싶다 애정 가득한 문자들을 주고받았던 거죠. 업소 여사장과 손님으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따로 내연의 관계가 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8살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걸 알게 된 이상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혼이라는 게 워낙 쉽지는 않고 아이 생각도 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컴컴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며칠을 혼자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형님하고 막 친한 사이도 아니건만 이렇게 되니 형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바람 피우는 것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던 그 괄괄한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실을 형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형수로서 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주 크게 뭐라고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일단 형님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의 카페에 가니 형님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동서가 여기 어쩐 일이야? 볼일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그래. 커피 한 잔 줄까? 네. 그렇게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별로 의미 없는 대화들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넌지시 떠보았죠. 바로 제 상황을 얘기를 한다기보다 마치 제 친구의 이야기처럼 형님을 떠보기로 했던 거죠. 제 친구도 카페 창업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카페 힘들어. 개나 소나 다 하는데 그만큼 폐업률도 높고. 나도 요즘은 장사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나마 고깃집 식사 손님들이 할인 쿠폰 들고 오니까 유지만 되는 거야. 근데 친구 누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여기 안 살고 옆 동네 살아요. 그래? 원래 뭐 하는 친구인데? 가정주부예요. 편하게 남편 돈으로 살면 되지 무슨 카페. 카페가 쉬워 보이나? 그렇다기보다 저는 형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곧 이혼할 거거든요. 왜?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그 말에 형님은 픽 웃더라고요.
아휴, 미친다,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정신 나간 것들이 많아? 바람 핀 거 걸렸대? 네, 어떤 여자랑? 마사지샵 여자래요. 손님이랑 사장으로 만났다가 그렇게 된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람난 건 확인했다네요. 근데 제 친구가 가만히 있으려니 너무 화가 나서 거길 엎어버리고 싶다는데 용기가 안 나서 저보고 같이 가달래요. 형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평소에 형님 성격이면 별 미친 나도 같이 가죠? 라는 반응 정도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동서 친구도 진짜 웃긴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왜 동서를 데리고 간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그럼 안 가야지. 그 정도 용기도 없으면. 그리고 동서도 그런데 따라가지 마. 그래도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형님은 고개를 막 젓더라고요. 아휴, 동서 친구라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라는 걔도 어지간한 것 같다. 그 친구한테 전에 유난 좀 떨지 말라고. 네? 그게 뭐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난리치겠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해결하라고 해. 그러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니까 그렇잖아요. 어리석다 어리석어. 그런다고 뭐 달라져? 그리고 가정주부라며. 따로 능력 없으면 눈 감아주고 그냥 살라 그래. 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형님의 반응에 너무 황당했죠. 형님, 평소에 바람 피우는 거 진짜 극혐한다고, 가만 안 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톡 까놓고 그게 무슨 진짜 바람이야. 그건 그냥 업소 간 거 아니야. 마사지 업소. 업소 간 거면 바람 아닌가요? 순진한 소리 안 해, 정말.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혼이니 뭐니. 네 친구 참 피곤하게 산다. 이혼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 적당히 모른 척 해주고 살라고 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진지하게 충고하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 반응에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소 불륜은 사형이라던 형님이었는데 막상 제 친구 살해인 척 얘기를 해보니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며 그냥 넘어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죠. 형님, 아무리 업소 여자라고 해도 명백한 외도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하자 형님은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집안 망신시키고 이혼도장 찍으면 혼자 애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누구겠니? 어리석다 어리석어. 동서 친구한테 전해. 차라리 모른 척하고 남편 지갑이나 잘 털어서 비자금이나 챙겨두라고. 그게 똑똑하고 현명한 거야. 형님은 오히려 제 친구가 성격이 예민해서 일을 크게 만든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형님은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혼수라도 두듯 한마디 더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도 너무 그런데 관심 갖지 마. 친구 일에 감정이입해서 덩달아 난리치고 그러면 동서까지 힘들어진다? 남의 일에 그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알겠더군요. 제가 형님에게 도움을 바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든든한 아군이라 믿었던 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형님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 형님에겐 아무 말도 아무 기대도 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일을 제 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희한하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상대 여자가 어떤 여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사지 샵에 직접 가볼 생각이었는데 도무지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마침 남편이 또 개인 핑계로 늦게 들어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그 마사지 샵을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덮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 친구가 옆에서 대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물들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드나드는 마사지샵 앞에 도착했고 심호흡을 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마사지샵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건전한 마사지샵을 표방하고 있어서 유리문 밖에서도 안이 그럭저럭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손을 너무 떠니까 친구가 잠깐 따라오라면서 복도 끝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래? 너무 긴장이 돼서. 아까 우황청심어 먹었잖아. 그래도 긴장이 계속되네. 심호흡해.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래? 너 남편이랑 그 여자랑 카톡 나눈 거 찍어놨다며. 그걸로도 외도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그것들의 꼬라지를 직접 눈으로 봐야겠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직접 볼래. 그래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단칼에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련이 다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 그런 마음 다 잡고. 그렇게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저는 식겁을 하고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왜냐고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왜 그래? 아는 사람이 마사지 샵에 들어갔어. 누구? 네 남편? 아니, 저는 황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우리 아주버님. 뭐라고? 저와 친구는 살금살금 그 마사지 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을 조심스레 살펴봤어요. 유리문에서도 실내가 좀 보였는데 놀랍게도 정말 아주버님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듯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주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로 익숙한 듯 부둥켜 안고 난리부르스를 쳤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주인 여자 엉덩이도 막 만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얼이 빠져 있는데 제 친구가 옆에서 줌을 당겨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잠시 후 마사지실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그 마사지샵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그 광경이 얼마나 충격이던지요. 남편은 못 봤지만 거기서 아주버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주버님은 한 마사지 업소를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실체에 고꾸라질 것 같았어요. 너무 역겨움을 느낀 저는 집에 와서 상황을 정리해 보았죠.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그동안 모은 카톡 증거와 사진들을 변호사에게 넘기고 조용히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나오고 이혼 소장까지 받은 남편은 뒤집어졌죠. 남편은 전화를 해서 왜 이러느냐고 따졌고 저는 너 마사지 업소 여자랑 바람피는 거 안다고 더러워서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세상에, 동서, 도련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말한 게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동서 이야기였어? 네. 세상에, 아니 근데 내가 알아듣게 그때 말했는데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 그때도 말했잖아. 남자들 그런 데 가는 거 큰일 아니니까 적당히 넘어가 주라고. 형님이나 실컷 그렇게 하세요. 저는 더럽고 역겨워서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참나, 유난을 떤다 떨어. 아주 결벽증 나셨어.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러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뒹굴고 다니는데 그것도 제가 카톡 보니까 1년 이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으세요? 아, 그냥 업소 여자 아니야. 진짜 진지한 불륜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욕 좀 풀려고 업소 여자 만난 거 아니냐고. 형님은 참 이해심 많으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해심도 없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거든요. 아량 넓은 형님이나 실컷 이해해주면서 살면 되시겠네요. 아주버님이 그러고 다녀도 실컷 그래라 하고 꼭 이해해주세요. 우리 남편은 그런데 다닐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동서처럼 이렇게 유난 안 떨어. 그 말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는 코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마사지샵 찾아갔을 때 거기서 누굴 봤는지 아세요? 누굴 봤는데? 누구겠어요? 아주버님이죠. 아주 그 여주인하고 보통 사이 아닌 것 같던데요. 얼마나 우애가 좋은 형제인지 마사지샵도 같이 다니고 바람도 같이 피우고 참 대단들해요. 제 말에 형님은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 하나 보낼게요. 직접 보세요. 형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한번 지켜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형님에게 친구가 찍은 그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몰래 찍었던 그 영상이요. 영상을 본 형님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전화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억하고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님도 엄청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잘 보셨죠? 아주버님이 아주 잘 찍히셨어요. 형님, 괜히 유난 떨지 말고 잘 해결해 보세요. 형님 너그러우시잖아요. 남자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저처럼 동네 망신 시키지 말고 조용히 현명하게 어디 잘 해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남의 일일 때는 유난 떨지 마라, 모른 척해라 하며 남자들의 외도를 사회생활쯤으로 치부하던 그 대범함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유난 떨지 말고 동네 망신 시키지 말라던 형님. 남편이 그러고 다녀도 모른 체하고 비자금이나 챙기는 게 현명하다며 쿨한 척 훈수 두던 형님. 그런데요. 정작 형님은 아주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평온하던 동네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소문으로 다 듣게 되었죠. 형님은 저한테 그 영상을 받게 되고 나서 그 길로 마사지샵을 달려간 모양이에요. 형님이 거길 들이닥쳤고 그 내연녀가 무사할 리 없었죠. 내연녀는 형님의 그 무시무시한 소나기에 머리채가 잡힌 채 바닥을 굴렀고 비명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인근 상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을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그 서슬퍼런 기세로 내 남편 홀린 년 죽여버리겠다고 울부짖으며 상간녀를 매질했고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이 경찰서로 찾아와 겨우 훈방 조치가 됐는데 경찰서 앞에서 아주버님을 때렸대요. 얼마나 눈이 돌았는지 옆에 경찰이 있든 말든 경찰서 앞에서 아주버님을 두들겨 때렸고 결국 또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형님의 그 난리 덕분에 온 동네의 소문이 골고루 쫙 퍼졌습니다. 한 집안의 형제가 나란히 한 마사지샵 여자에게 다니면서 바람을 폈다고, 심지어 형제가 쌍으로 그 여자 생활비까지 대주었다고, 고깃집 이름까지 아주 잘 퍼졌죠. 시부모님은 수치심에 집 밖으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형제가 쌍으로 저 모양이냐는 수군거림이 가득했고 저는 바로 이혼을 하기로 한 제 결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등을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 진지한 관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몇 번 간 게 전부다라며 비굴하게 빌었지만 1년이 호기심에 몇 번인가요? 게다가 호기심에 몇 번이면 그건 외도 아닌가요? 저는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의 그 비정상적인 일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끔찍해 얼굴도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형제 우애가 좋다며 늘 붙어 다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사실은 이런 시간을 공유한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생각해도 신물이 올라옵니다. 반면 세상을 다 뒤엎을 것처럼 난리를 치고 경찰서 유치장까지 다녀왔던 형님은요. 놀랍게도 결국 아주버님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준다며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바람 피우면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그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더라고요. 그 난리를 겪고도 이혼까지는 차마 못하겠던 모양인지 그냥 산다는 거예요. 형님은 이제 와서 가족을 위해 참는 인내심 강한 여자 코스프레를 한다지만
오히려 뒤에서는 형님을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기도 합니다. 막말로 그냥 참고 살 거면 그 난리나 치지 말던가. 다른 사람한텐 그렇게 객관적이고 현명한 척 하더니 제 보기엔 형님이 제일 어리석고 감정적이며 멍청한 것 같아요. 그 상간녀는 형님에게 맞은 뒤 챙긴 합의금과 아주버님에게 뜯어낸 그간의 돈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가게를 비운 뒤 떠났습니다. 형님은 지금도 동네에서 예전처럼 괄괄하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